인간은 본능적이다.가 변하지 않겠지. 본능이 바뀔 순 없지. 생물학이니까. 인간도 생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 변할 거야. 사회가 바뀌어도 인간의 무슨 성욕이나 식욕이나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본능적인 욕구를 어떻게 잘 사회적인,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도록 만드느냐. 그게 법이지. 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본능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공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합법적인 시스템이죠. 모두가 사실은 반본능적인 방식으로 살게 만드는 거죠. 예,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수정 교수입니다. 이렇게 큰 무대에 서서 강연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아마 지금 준비해온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구성을 잘 할 수 있을지 사실 저 자신도 좀 의문을 갖습니다. 제목을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요. 인간은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제가 범죄자를 연구한 지 지금 19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냥 무작정 만나보자로부터 이제 사실은 출발을 했고요. 만나보려고 했던 이유는 왜 사람들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까? 예컨대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묻지마 범죄나 연쇄살인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아마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와 같은 일들을 왜 저지르는가 하는 데서 사실은 궁금증이 출발을 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범죄자를 직접 만나서 질문을 던져보는 게 저의 굉장히 중대한 궁금증이었고요. 그 궁금증을 지금까지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는 앞으로도 내내 그와 같은 일들을 연구할 수 있는 동안은 계속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은 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여러 이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연구자들 그리고 그 연구의 영역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왜 아까 서두에 잠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를 왜 저지르는가를 설명하는 영역을 우리가 범죄학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범죄의 원인을 캐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요. 아마도 가장 오래된 그 원인을 캐는 작업은 신비주의적, 초자연적 또는 오늘날에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악령이 몸속을 지배를 해서 그 나쁜 영혼이 결국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남의 인명에 피해를 주는 이런 이제 일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그야말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또 가족에게 이득이 되는 일들을 하는데 지금 이 범죄자들은 도저히 내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왜 그런 끔찍한 일들을 득이 하나도 될 게 없는데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가 하는 데서 과거에 중세 시절 이전에는 아마도 굉장히 신비주의적 어떤 설명 기제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예컨대 초자연적인 설명들이 그런 것들인데요. 이것은 꼭 범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대부분의 구성원들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행동, 예를 들자면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입장도 비슷한 그런 관점을 가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 시절 이전에는 정신질환자나 또는 범죄자들을 사회적으로 격리된 동굴이나 또는 섬 같은 데 가두어 놓고 여러 가지 끔찍한 가학적인 고문을 가해서 몸속에서 악령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퇴마식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당연한 일인 것처럼 하던 시절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근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성주의가 도래하면서 모든 그런 설명되지 않던 미신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배격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유들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입장들이 도래하게 되죠. 그런 이성주의의 도래와 함께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 범죄를 일으키는 데는 아마도 여러 가지 인간의 이성적 선택이 범죄라는 것으로 인한 이득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손실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니까 그 이득보다 조금 더 큰 손해가 유발될 수 있는 처벌 수위를 정하면 아마 사람들은 그 처벌이 두려워서 아마 자신의 이득 추구 행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법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행동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성주의가 사법제도 내에도 이제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법제도가 도입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과정들이 시작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오늘날은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결국은 개인의 선택이다. 이성적인 어떤 선택이다. 합리적인 테두리 내에서도 범죄가 설명될 수 있다 하는 입장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개인의 선택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에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 책임은 결국은 본인에게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손실을 유발시킬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남으로부터 어떤 금전적인 손실을 유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유형, 뭐 징역을 좀 보내가지고 금전적으로 뭐 생계를 이어나가는 행위를 중단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이 자기가 범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조금만 더 크면 그러면은 아마도 충분한 처벌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것이죠. 그 모든 입장은 인간의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성적인 선택에 의해서 범죄를 결국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구면 아마도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그와 같은 범죄를 억제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모든 이제 어떤 형사적 책임론에 근거를 두고 있고 오늘날도 사법제도 내에서는 그 형사적 책임론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론이 굉장히 중대한 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군의 연구자들이 실제로 인간들을 이제 관찰하는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컨대 실제로도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 그 범죄로 인해서 받을 처벌을 두려워해서 내가 B라는 사람을 해코지를 하고 싶은데 그런 이제 B라는 사람을 해코지하는 그 순간에 그 해코지하는 것으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해서 결국에는 인간이 이성적이라면 그 해코지하는 행위를 잠시 억제를 해야 범죄가 억제가 될 텐데 과연 그런 합리적 선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바라보기 위해서 사실은 실증적으로 범죄자들을 직접 가서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이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실증주의 범죄학이 도래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결국 모든 자연과학들이 이제 뭐 꽃을 피우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1800년대 말 예컨대 범죄조차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범죄자를 직접 찾아가서 그들이 도대체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물어보면 그러면은 아마도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알게 되면서 과학적으로 그 범죄의 원인을 알면 범죄를 통제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중에 뭐 저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롬브로저라는 범죄학자는 실제로 유럽에 있는 격리 수용 시설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살인범들과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 뭐 어떤 A가 B를 죽였다면 A를 찾아가서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길래 그야말로 본인에게 평생 동안 그렇게 격리가 돼서 가족조차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이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결코 참지 못하고 해서 결국은 이런 징벌 격리를 받고 있는지 하는 그 특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전 유럽에 있는 격리 수용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결국은 끔찍한 흉악범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냅니다.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를 할 수 있던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좀 더 실증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의 외관상의 특징밖에는 찾아낼 수가 없어서 외관상으로 보니까 상당 부분 뭐 근력이 아주 좋고 체격이 건장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특징들, 흉악범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롬브로저가 학계에다 보고했던 것들 중에는 예컨대 뭐 얼굴에 생긴 모습, 털이 많다, 광대뼈가 튀어나왔다, 입술이 튀어나왔다 이런 종류의 공통점을 갖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흉악범처럼 생긴 사람들은 아마도 나중에 타인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귀결을 이제 한 연구 논문 같은 뭐 어떤 책자를 문헌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한동안 그와 같은 시도, 예컨대 인간을 관찰해야 되는데 인간의 알맹이는 관찰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껍데기만 관찰을 해서 결국 외관상의 특징들로 무엇인가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당시에 존재했었죠. 그래서 1800년대, 900년대에는 그와 같은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생물학적인 원인을 찾게 된 그런 최초의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롬브로저는 오늘날도 범죄학의 아버지다. 범죄를 그야말로 합리적인 인간의 선택이라는 관념적 설명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범죄자를 직접 쫓아가서 만나서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관찰을 하고 자료를 모아서 학계에다가 보고를 하는 그런 노력을 했었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날도 여전히 범죄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롬브로저의 이론, 그런 이제 생물학적 원인을 찾는 이론들을 재검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범죄라는 것은 외관상의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의 과학은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데 이르게 되고, 그래서 역시 초기의 생물학적인 원인론은 모두 배격이 됩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예컨대 사회학적인 설명들입니다.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크게 오늘날 두 가지의 흐름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개인의 외관상의 특징이나 개인의 심리적 현상 이런 것들로 범죄를 발생시키는 공통적인 특징을 찾는 흐름이 한 가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나 또는 물리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범죄가 유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일군의 범죄학자들, 특히 이제 사회학자들이 범죄가 결국은 사회 현상이니까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하는 것들을 열심히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알아낸 사실들은 이 시카고에서 이제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들이 발견한 굉장히 큰 이제 범죄 유발 요인 중에 하나는 물리적인 환경,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범죄 발생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 하는 사실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부자들이 모여서 살다가 문제는 산업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많은 이주민들도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도시 생활 중에 많은 이제 그 화이트 칼라들이 하는 그런 이제 그 사업 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계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다운타운에서 세탁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에 자신들의 이제 생활 거점을 두고 지하철이나 또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이제 버스들을 타고 다운타운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이 이주를 새로이 미국으로 시카고 지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다운타운에 있는 많은 이제 사람들의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사실은 하게 됐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던 사람들이 점점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는 다운타운의 아주 중심부에 있는 거주 비용이 굉장히 비싼 곳을 제외하고는 그 인근 지역들이 대부분 이제 인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외곽으로 돈을 벌어서 다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주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다운타운의 인근 지역이 일종의 공동화되는 현상들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결국은 이주민들이 들어가서 채우게 되면서 점점 이제 그 옛날에는 굉장히 옆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던 아주 타이트한 공동체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그 인근 지역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알지도 못한 채 옆집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잠깐 동안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는 내가 이 지역을 떠나서 좀 더 삶의 조건이 좋은 서버브로 나가서 교외로 나가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점점 구성원들이 교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오늘날도 지금 이런 종류의 범죄 원인론들은 상당 부분 입증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 대도시의 가장 비싼 거주 지역의 인근 지역에는 예컨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들도 살 수 있는 그런 거주지가 형성되면서 문제는 안쪽으로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이제 집단 거주지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과거에는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점점 삶의 환경이 나빠지면서 외곽으로 삶이 좀 조건이 좋은 외곽으로 모두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다운타운이 공동화가 되면서 빈 지역을 누가 형성하게 되느냐, 결국은 이주민들이 들어가서 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위험한 서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어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해체라는 단어가 적합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앞집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하지 않게 되면서 서로 간에 이제 관계라는 게 전부 단절된 그런 이제 거주지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것이 결국은 범죄 발생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 인간들이 그 거주지를 중심으로 본인들의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형성이 안 되고 다 깨어진 상태가 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그것이 옆에 사는 사람 누군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좀 나쁜 행동을 해도 크게 발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해체의 과정을 겪으면서 범죄 발생도 관련 지어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이론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종류의 이제 물리적 구조가 범죄 발생의 원인이다라는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는 거기서 더 한 발 나가서 눈으로 보이는 구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구조도 존재한다. 예컨대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어떤 규범이 있는 곳에서 나만 만약에 어떤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면 일종의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소외감, 예컨대 나만 무엇인가 이 주된 사회의 흐름 속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런 종류의 어떤 소외감 같은 것들이 또 범죄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한 그런 이제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긴장감을 형성해서 그런 스트레스가 결국은 남들처럼 되고자 하는, 나는 방법은 없지만 나도 잘 살아보고 싶은데 문제는 합법적인 방법이 없다 보니까 뭔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잘 사는 조건으로 가보고 싶은 이런 욕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종류의 이제 여러 가지 원인론들에서 이제 설명하는 바는 바로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이론들은 생물학적인 원인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론들은 사회학적인 원인을 찾아보기도 하고 뭐 그 과정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사회화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화를 인간들이 경험을 하는 게 결국 친사회적인 구성원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학교라도 기능을 해야 되는데 학교도 역시 2차적인 사회화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그렇게 사회화되지 못한 과정으로 인한 친사회적이지 않은 친사회적 규범을 습득하지 못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범죄학자들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를 사실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범죄자들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이론들이 사실은 모든 범죄를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구조적으로 그런 아주 열악한 삶의 환경에서 살지 않는 사람도 범죄를 저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커서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까지 다 나와서 친사회적인 교육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생물학적인 요건들을 남들보다 훨씬 우수하게 갖고 있어도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많은 범죄 원인론들이 실제 범죄자를 만나보면 이게 한 가지 이론으로 모든 게 설명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것들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좀 더 파워가 있는 좀 더 설명력이 있는 이론은 없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사실 찾게 되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금 이 헐시라는 사람의 이제 범죄를 설명하는 기제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리학하고도 이제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모습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이론가들은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 했었죠. 롬브로저도 역시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외관상의 특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많은 이제 사회학자들도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예컨대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화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사회화가 채 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는지 이런 이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다양한 원인론이 있었지만 그 많은 원인론들이 사실은 다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범죄를 왜 저지르는가? 그런데 이제 곰곰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뭐 동서양 가릴 거 없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죠. 하나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하다라는 전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예컨대 상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들이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지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은 해야 되는 입장이 될 것이고요. 인간이 만약에 모두가 선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범죄학자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왜 인간이 합리적이고 선한 존재인데 왜 악한 행위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사실은 해왔던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 반대쪽에 서 있던 입장이 뭐냐, 사실은 성악설이라는 게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존재하는 거죠. 이 성악설의 근본적인 질문은 그러면 인간은 악한가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는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동양 이제 철학자 중에 순자라는 분이 계시고 성악설의 가장 이제 뭐 강력한 주장을 하신 분의 설명을 잠깐 들어보면 인간 본성을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이라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거나 이성주의적이 아니다. 결코 선한 본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모든 존재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자기의 이득, 최대한의 이득을 구현하는 존재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악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사실은 존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이기적인 악한 성향을 잘 통제하게 만드는 것이 곧 왕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성악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본성과 연관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요. 유사한 그런 관점을 갖는 이론, 심리학 이론 중에 가장 이제 근접하는 것이 프로이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존재, 인간의 이제 본성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은 사실은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을 때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예컨대 합리적이고 이 사회에서 용인된 행동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 예컨대 지금 물 위에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지금 이런 종류의 어디를 지금 해야 될지 포인터를 하기가 어렵군요. 물 위에 떠올라 있는 내가 의식할 수 있는 존재는 전체에 비하여서는 굉장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의 본성은 사실은 다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그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나의 본성은 사실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나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모든 것을 몰입하는 그런 이제 존재들인데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의 본성, 예컨대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싸고 아무 데서나 성적인 접촉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나의 본성적인 모습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빙산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된 나의 모습일 뿐 사실은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나의 근본은 사실은 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나의 어쩌면 본능적 욕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런 설명에는 나쁘다, 좋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선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순자의 인간을 바라보는 입장과 프로이드가 인간을 바라보는 입장은 상당 부분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본능적인 모습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회 생물학까지도 다시금 이제 자연과학이 도래되면서 지금은 이제 과학의 시대가 사실 됐죠. 그러면 인간의 본성을 쪼개서 만약에 가장 이제 단순한 구조로 환원을 시키면 결국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DNA로 모든 것이 환원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DNA가 모인 것이 결국은 뉴런이고 그 뉴런이 모인 것이 결국은 인간의 뇌의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본성의 모습은 이 뇌 속에서 인간이 원래 생긴 모습들이 모두 기능을 하게 돼서 결국 인간의 행동이 모두 통제가 될 것이다. 관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의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 오늘날의 가장 핫한 이제 가장 인간을 실체를 밝히기 위한 첨단의 이제 접근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구의 영역에서도 인간이 이성적이기보다는 인간의 본능이 결국에는 인간의 욕구 구조를 형성을 하고 그 욕구 구조는 예컨대 생물학적인 생존을 관장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많은 비중, 예컨대 식욕을 담당하는 부위, 성욕을 담당하는 부위 또는 뭐 여러 가지 수면욕이나 이런 이제 욕구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본능적인 뇌의 기능들이 결국 인간의 행동을 굉장히 지배를 많이 한다라는 사실들은 이미 과학에서도 다 밝혀진 그런 이제 사실들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런 이제 본능적인 욕구가 선하냐 악하냐 하는 것을 따지지는 사실은 않죠. 그와 같은 이제 가치 판단은 과학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인간은 맨 처음에 인간이 이성주의적이라면 범죄가 왜 이성주의적인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가를 설명하려고 했던 그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만약에 그러면 애시당초에 인간이 이성주의적이 아니라면 그러면 범죄를 왜 저지르지 않는가를 설명하는 게 오히려 범죄를 왜 저지르는가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근본적인 질문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본 모습이 무의식적인 성욕으로 꽉 차 있고 본능적인 욕망의 동물이고 모든 것이 생물학으로 다 환원되더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결국은 유기체를 유지시키도록 하는 뭐 다양한 종류의 생물학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능으로 결국은 다 환원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보면 범죄라는 것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프로이드의 입장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이라면 굉장히 당연히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무의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래 무의식적으로 인간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역시 사회생물학에서 보는 생물학적인 관점도 원래 인간은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싸기 때문에 또 아무 데서나 성적 접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범죄라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정말 원래부터 유전적으로 이미 프로그램돼서 태어나는 그런 성적 욕구를 아무 데서나 구현시키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에 사실은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러 현자들의 이론들을 토대로 보면 인간이 굉장히 인간답게 생활을 하는 그야말로 본능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그러면 결국 이 세상은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사실은 통제하기가 불가능한 세상이 되겠구나 하는데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결국은 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사회학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헐시라는 사람입니다. 헐시라는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본능적인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그러면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를 설명하게 하기 위해서 헐시가 이제 그 제안한 것은 결국 인간은 사회 통제 구조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사회 통제 구조란 무엇인가? 결국 인간관계 때문에 범죄를 본성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맨 처음에 생긴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때나 싸고 그리고는 아무 데서나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배설 욕구나 이런 것들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성적 존재가 되어도 아이들 1차적인 성징을 보일 때는 사실은 아무 데서나 그와 같은 성적인 반응들을 보이죠. 그 어디에도 사실은 도덕성이나 억제의 기제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본 모습, 본성을 처음으로 억제하는 것을 배우는 때는 언제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는 게 굉장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 이미 가정에서 인간이 생긴 본 모습,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훈련을 거치게 되죠. 그 첫 번째 자기 통제의 훈련을 거치는 것은 바로 기저귀 뗄 때입니다. 배변 훈련이죠. 기저귀 뗄 때 엄마가 아무 데서나 싸지 마라. 정해진 곳에서 싸라. 그러면서 결국 배설을 훈련시키게. 예컨대 나의 배설의 욕구,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배변의 어떤 활동을 이성적인 어떤 힘으로 억제하도록 만드는, 그런데 그 이성적인 힘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엄마와의 애착관계, 엄마가 내가 아무 데서나 그런 배설을 하게 되면 엄마가 실망하고 엄마가 뭔가 이 야단을 치고 눈물을 보이고 이런 이제 애착 관계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생물학적 욕구를 통제하는 첫 번째 경험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만 5세 정도까지 집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생전 처음 자기에 대한 통제의 경험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 결국 이 사회를 살아나감에 있어서 얼만큼 통제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결국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제재할 수 있는 충동 억제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과정으로 친사회적인 규범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집안에서의 훈육 과정이나 결국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은 결국 인간의 본 모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도록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또 체득하게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사회화된 성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실제로 이제 교도소에서 많은 이제 범죄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결국에는 이와 같은 어떤 친사회적으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이 참 결여되어 있구나. 어쩌면 그렇게 공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 어려운 환경에서 부모로부터의 훈육을 거치지 못한 그런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고, 또 학교에서도 제대로 친사회적인 규범에 따른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이런 교육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고,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행들이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욕구만 중시 여기는 이런 이제 그야말로 범죄자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사실은 많은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깨닫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극단적인 이제 이런 종류의 설명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같이 다 인간의 본 모습은 결국은 이성적인 제어를 하지 못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이제 환원주의로 설명될 수가 있는데, 그 극단적인 환원주의의 끝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뇌과학이라는 게 존재한다. 마지막 이제 드릴 말씀은 결국 이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결국 인간의 통제력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사실은 뉴런에서, 또는 그것보다 좀 더 큰 뇌에서. 뇌가 결국은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죠.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사실은 뉴런에서는 사실 세련된 교육이 많이 돼서 개발이 많이 된 그런 뉴런의 형태를 갖지 못한 채 욕구 중심으로 결국은 본능적인 욕구만 습득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수준의 발달 과정 밖에는 아직은 갖지 못한 채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천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서 점점 이제 뉴런들의 모습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변화해 가는 거죠. 많은 교육을 통해서 엄마와의 많은 인터랙션, 엄마 비슷한 많은 사람들과 믿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점점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실망하는 모습,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가,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친사회적 존재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서 뉴런들은 점점 발달을 해갑니다. 꼬랑지가 긴 덴드라이트가 점점 길어지면서 인간의 뇌에는 회백질의 비율이 늘어나는 그런 일종의 점점 자기 통제가 가능한, 욕망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존재로 사실은 발달을 해간다라는 굉장히 많은 이제 이론들이 있죠. 원래 롬브로저는 인간의 외관상의 생물학적인 원인을, 범죄의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이제 현대 과학은 그 외관상의 생물학적인 공통점보다는 지금 뇌에서 발생하는 이런 생물학적인 공통점이 결국에는 훨씬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결국에는 이런 종류의 발달 과정을 가장 거치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범죄, 충동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고 나의 욕구만을 중시 여기는 그런 구성원들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보고하는 연구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이제 그 뇌에서 중요한 억제를 발휘하는 기제들이 결국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의 피질의 기능으로 나의 모든 본능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한다. 이 전두엽의 피질은 결국에는 사실은 아주 어릴 때부터의 자기 통제력의 습득과 굉장히 유관하다. 그래서 결국 머리가 발달하고 뇌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전두엽의 기능도 세분화되고 개발이 되면서 결국 나의 욕망을 억제하는 그러한 부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렇지 못한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들이다. 사이코패스들은 지금 이런 종류의 친사회적인 자기 억제력을 습득하는 과정들에 굉장히 결핍을 사실은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도 그런 훈육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학교를 가서도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억제력, 예컨대 극단적인 환원주의로 따지자면 뇌에서 결국은 전두엽의 기능에 결여를 보이는 기능장애를 가지는 자기 통제력 억제가 불가능한 존재들이 우리 사회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결국 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구조가 해체가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어릴 때 부모와 이별을 하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이런 친사회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사실은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 예컨대 범죄를 왜 안 저지르는지를 설명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범죄를 왜 저지르는지를 설명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연구들의 흐름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 강의는 지금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이 그림들은 사실은 오늘날 가장 극단적으로 뭐 어떤 뇌의 기능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인데요. 재미를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뇌에서 울긋불긋한 기능을 하는 뇌가 있고 다른 두 번째 줄의 뇌는 사실은 울긋불긋한 기능을 잘 할 수가 없죠. 문제는 울긋불긋한 기능을 해야 자제력이라는 게 자기 통제력이라는 게 발휘가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생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전혀 친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본능적인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뇌의 기능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 굉장히 사회화가 되지 않은 채 굉장히 힘들게 이제 성장을 한 또 더군다나 유전적으로 뭔가 손상이 있을 법한 유전자 구조를 DNA상의 문제를 타고나면 결국은 자기 억제력을 발휘해야 되는 이런 울긋불긋한 그 장소에서 하나도 기능이 되지 않는 지금 두 번째 줄의 뇌와 같은 그런 펑션을 지닌 자기 절제력이 불가능한 자기 절제가 불가능한 그런 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는 그와 같은 성장 가능성의 가장 중대한 첫 단추는 사실은 자기의 생긴 모습을 억제하도록 만드는 1차적으로는 가정 내에서의 훈육, 그리고는 2차적으로는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본 모습을 좀 더 잘 친사회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억제하는 것을 습득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회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입장들이 사회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지금은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강력범죄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한 가지 공통점은 어찌 그리도 자기 자신밖에는 생각하지 않는지, 그리고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결국 교도소를 가서 평생 동안 살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순간적인 욕망의 충족을 이렇게 강력하게 채우려고 하는가 하는 데서 사실은 이 모든 이론들의 신뢰들이 존재하는구나, 우리나라에도 하는 것들을 느껴서 여러분들과 그와 같은 사실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례집의 형태로 이제 뭐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발간을 해서 아마도 오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 범죄자 연구들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사실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강연은 정리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받을 수 있는 5분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기 마이크가 있으시면 지금 좀 맨 앞쪽부터 할까요? 여기 앞쪽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요. 네. 학생부에서 일을 했을 때 네. 정말 어린데도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혹시 그 소시오패스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 애들을 많이 봤는데 네. 학교에서 이런 애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그냥 그 일탈을 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밖에 없는지, 아니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후천적인 어떤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원래 아까도 얘기한 대로 자기 자신밖에는 뭐 자기 자신의 욕구만 중요하니까 공감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건 사실 전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공감 능력을 어떻게 형성해 가느냐? 결국은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통해 가지고 사실 내가 다치면 우리 엄마가 우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면서 결국 공감 능력이 발달하는 건데, 문제는 그와 같은 공감 능력이 발달을 아직은 미숙해서 못했다면 결국은 좀 늦은 단계이기는 하나, 지금 예컨대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좋은 노력 중에 하나는 그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최소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뇌가 계속 발달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결국은 10대 때 그와 같은 일들, 특히 10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그 전에 그 발달시키지 못한 기능은 10대 초반에 어떻게든 초기에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인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귀를 열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질문이세요. 예. 위에 2층에도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 중에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손 이렇게 번쩍 들어주세요. 예. 저기 두 분이 지금 손을 막 이렇게 흔들고 계신데요. 예. 끝났으니까 빨리 가란 얘기입니까, 이거? 이쪽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대학원 다니고 있는 안근혜라고 하는데요. 네. 몇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가장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네. 뇌 부분이나 인간관계의 형성으로 인해서 그 범죄에 대한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는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네.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은 사실상은 교육이나 가정교육이라는 게 지금 좀 이상적인 느낌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한 거는 약물을 통한 억제인데 이거는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비전문가인 제가 가장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로서 지금 학회에서 또는 그 분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와 뭐 중국, 일본 또는 서양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질문 정말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원인론만 잔뜩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런 종류의 이제 생각들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질문은 지금 그 뒤쪽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이미 사회화 과정이 다 끝나고 어른이 돼버려가지고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가면, 그러면은 그때가 가지고 뭐 어린 시절에 그 관계의 형성을 다시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사실 되는 거죠. 뇌의 기능은 이미 다 발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손을 쓸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한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억제력이 스스로 내재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한 가지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전자감독이에요. 전자발찌라는 거 들어보셨죠?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 가지고 자기 억제력을 습득해서 어른이 되면, 그러면 굳이 전자발찌를 차지 않아도 뭔가 잘못하면 머릿속에서 이건 잘못이다라고 지적해주는 내면화된 통제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은 내면화된 통제 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타율적 통제입니다. 타율적 통제 중에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가장 성공적이라고 보고된 것은 결국은 전자감독이죠. 발찌를 차게 되면 보호관찰관이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하게 됩니다. 아동에게 성적 취향이 있어서 소아성애가 있어가지고 아동을 성폭행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예컨대 과거에는 전혀 관리 감독을 안 받던 일상생활에서 보호관찰관이 초등학교 앞에 아이들이 이제 하교하는 시간대에 아이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얼쩡거리고 있으면 그 지역에 들어가지 마라, 전화가 따르릉 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라, 이런 식의 준수사항 위반을 지적해주는 일종의 타율 통제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전자발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발찌는 비교적 재범률 억제에 성공적인 실증적 증거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전자발찌가 없을 때 성범죄 재범률은 15%에서 6%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찬 채로 성범죄를 저지를 재범률은 2%대로 지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
0%에서 2%를 떨어뜨리는 건 굉장히 지대한 억제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억제력을 제너레이트를 못하면은 결국 타율에 의해 가지고 전자 감독이라도 받아서 억제력을 타율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처분이 필요한 극소수에게만 지금 선별적으로 이런 종류의 좀 인권 침해가 되더라도 타율적인 통제력을 발휘하는 제도는 이미 도입돼서 비교적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참 아쉽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